할머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 와서 나타난 이유가 돈 말고 또 있습니까? 식모라면서 재벌 재산을 노린 거네. 아버지가 잠깐 실업감에서 도와준 걸 평생 인연인지에 착각하신 거죠. 재산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너무 분수를 모르신 겁니다.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낡은 비단 보자기만 조용히 움켜쥡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제가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은 이른 봄 3월 초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 빈소 앞에는 국내 유수 기업의 회장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고 김동혁 회장, 향년 82살, 30대의 작은 철강 공장 하나로 시작해 건설, 유통, 금융까지 아우르는 거대 그룹을 일군 전설적인 기업인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이 나라 경제 발전의 산 증인이셨습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이 상주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70년대 철강 산업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한성그룹이 있기까지 참으로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상주석에 앉은 장남 김준호 사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55살의 그는 이미 한성건설 대표이사로 15년 넘게 일해온 경영인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둘째 김민지 전무와 막내 김태준 이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세 남매의 얼굴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감정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긴장감, 조급함, 조문객들이 빠져나가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진 저녁 8시. 고 김동혁 회장의 오랜 법률 고문이었던 박성민 변호사가 유족들을 별도의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유언 집행을 위해 잠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30년 넘게 김 회장의 법률 업무를 맡아온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장남 김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 내용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조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둘째 김민지가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이미 회계법인을 통해 계열사 지분 현황이랑 부동산 목록은 파악해뒀습니다. 절차만 밟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막내 김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소에 셋이서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셨으니까요. 잠깐만요. 박 변호사가 그들의 말을 조심스럽게 끊었습니다. 먼저 유언장을 공개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는 그 짧은 순간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고요했습니다. 봉인을 뜯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유언자 김동혁은 본 유언장 작성일 기준 만 79세로 정신이 온전하고 신체 건강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세 남매의 시선이 일제히 서류에 고정되었습니다. 손에 쥔 펜이 무릎 위에 올린 손이 모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한성그룹 계열사 중 한성건설, 한성유통의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며 사회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경영일체를 담당한다. 네. 막내 김태준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전문 경영인? 그게 무슨? 박 변호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언자 명의로 된 부동산 일체, 계열사 지분, 주식 및 현금성 자산, 미술품 컬렉션을 포함한 모든 개인 재산은 그의 목소리가 또다시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순자 씨에게 상속한다. 짧은 침묵. 그리고 폭발. 뭐라고요? 장남 김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이순자가 누구입니까? 이순자가 대체 누구냐고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둘째 김민지의 목소리도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이순자? 그게 누구예요? 우리 친척 중에 그런 이름 없어요. 저도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막내 김태준도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숨기신 사람이 있었다는 건가요? 박 변호사는 예상했던 반응이었다는 듯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이 유언장을 작성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식들은 이 이름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내린 마지막 결정이니 반드시 지켜달라고요. 말도 안 돼. 김준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계열사 지분까지 포함하면 그게 얼마인데요? 개인 재산 전부를 우리도 모르는 여자한테 준다고요? 혹시 김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년에 판단력이 흐려지신 건 아닌가요? 누가 아버지를 속인 거라거나 고인께서는 이 유언장을 3년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시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정밀 검사를 받으셨고 판단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소견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증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배신감, 분노, 당혹감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순자 김준호가 이를 악물고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박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자녀분들께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세 남매는 숨을 죽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천천히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자식들에게 너희가 이 유언을 듣고 분노하고 있을 것을 안다. 아버지가 미쳤다고 누군가한테 속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변덕이 아니다. 이순자라는 이름 너희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생명의 은인이다.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시작점에 그 사람이 있다. 이것은 빚을 갚는 것이다. 50년을 미뤄온 빚을. 김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전이라면 그녀가 계산했습니다. 아버지가 30살 때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주일 후 이순자 씨께서 이곳으로 오십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이미 연락을 취해 두셨고 유언 집행을 위해 만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요? 김준호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때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근처 호텔 라운지에 모여 앉아 새벽까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김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전 일 때문에 전 재산을 준다고? 말이 안 돼. 유언 무효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거 아닐까? 김민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알려지면 어떡해? 김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재벌가 유산 다툼이라는 기사 나가면 회사 이미지가 그것보다 김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 이순자라는 여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해. 내일 당장 사설 탐정을 고용하자. 빠르게 움직여야 해.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만나게 될 그 여인이 그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8시 김준호는 이미 사무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회계법인에서 급히 작성한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 김동혁 회장 개인 재산 목록 서울 강남의 빌딩 3채. 시가 200억 원. 용인의 골프장 부지. 시가 150억 원. 제주도 리조트 부지. 시가 80억 원. 그 외 아파트, 상가, 토지, 부동산만 합쳐도 500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에 한성건설 지분 15%, 한성유통 지분 20%,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800억 원이 넘는 가치였습니다. 미술품, 골동품, 현금성 자산까지 합치면 1,500억 원. 이 모든 것을 이순자라는 이름 석자에게 넘긴다고? 김준호는 보고서를 집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지였습니다. 오빠, 사설탐정 찾았어. 지금 만날 수 있대. 우리 회사 회의실로 올 수 있어? 알았어. 30분 후에 거기서 보자. 1시간 후, 세 남매는 한성건설 본사 비공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함께 온 사람은 사설탐정 최기철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20년 넘게 기업 신용조사와 뒷조사를 전문으로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급하게 연락 주셨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최기철이 물었습니다. 김준호가 메모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이순자라는 이름 석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모든 걸 알아내 주십시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는지,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김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이요? 최기철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름만으로 사람을 찾는 건 쉽지 않은데 나이는 70 중반쯤 될 겁니다. 김민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50년 전 우리 아버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혹시 당시 주소나 직업 같은 건 모릅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어제 처음 들은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던 사람입니다. 최기철이 메모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고인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아십니까? 친구? 동료? 아니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김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전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최기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0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원조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틀 안에 1차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틀? 김민지가 되물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이름과 대략적인 나이만으로 사람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기철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면 이틀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날 오후 세 남매는 어머니 이영숙 여사가 계신 본가를 찾아갔습니다. 70대 중반의 이영숙 여사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느라 지쳐 보였습니다. 안방에는 아직 조문객들이 두고 간 화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여쭤볼 게 있어요. 김민지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영숙 여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차를 따르다 말고 자식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 시절 이야기를 물어보니? 유언장에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순자라는 분한테 아버지 개인 재산을 상속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50년 전 은인이라고 하시면서요. 이순자 이영숙 여사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혹시 아세요? 김태준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이영숙 여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독한 시간이었어. 너희 아버지는 첫 사업에 완전히 실패하셔서 3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셨지. 지금 돈으로 치면 10억 원도 넘을 거야. 세 남매는 숨을 죽였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집 앞에 와서 고함을 질렀어. 밤낮 없이 전화가 왔고 문을 두들기고 욕을 퍼붓고 나는 그때 갓 돌이 지난 준호를 안고 친정으로 도망쳤지. 이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준호가 움찔했습니다. 자신이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그 위기를 넘기신 거예요? 김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자세히는 몰라. 이영숙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12월 말 너희 아버지가 친정으로 찾아오셨어.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는데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 다른 사람이요? 눈빛이 달라지셨어. 죽은 사람 같던 눈에 다시 불빛이 들어와 있었어.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여보, 나 다시 시작할 거요. 꼭 성공해서 당신과 아이 얼굴 들고 살 거요. 그때 아버지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이영숙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정말 달라지셨어. 작은 고물상을 시작하셨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지. 고철을 주우러 다니시고 폐품을 모으시고 그렇게 3년을 버티셨어. 그리고 드디어 작은 철강 공장을 차리셨지. 그 시기에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순자라는 사람이 있었던 건가요? 이영숙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어. 너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서재에 앉아 계실 때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는 걸 들었어. 순자씨를 꼭 찾아야 하는데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고개를 저으시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더라. 그게 다예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 더. 이영숙 여사가 일어나 안방 장롱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더니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비단 보자기 하나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평생 간직하셨어. 한 번은 내가 청소하다가 이걸 만졌는데 너희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시며 이건 절대 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어. 뭐가 들어있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 김민지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보자기였습니다. 비어있네요? 응. 나도 한번 몰래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이 보자기를 마치 보물처럼 여기셨어. 가끔씩 꺼내서 만지작거리시고 한숨을 쉬시고 이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김준호가 보자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낡고 빛바랜 비단천, 군데군데 헤어진 자리가 있었습니다. 50년은 좋게 된 듯 보였습니다. 엄마, 김민지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 이순자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다른 여자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영숙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평생 나 하나만 보고 사셨어. 그건 내가 확신해. 하지만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순자라는 사람이 아버지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해. 50년 동안 잊지 못하실 정도로.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같은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이순자는 누구인가?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50년 동안 숨기셨을까? 이틀 후 아침, 최기철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으십니까? 1시간 후, 세 남매는 한성건설 본사 비공개 회의실에서 최기철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두툼한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틀 동안 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조사했습니다. 최기철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순자 씨를 찾았습니다.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다세대 빌라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의정부? 김민지가 되물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시는데요? 최기철이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빌라 외관, 좁은 반지하 방 입구, 그리고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파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현재 생계 수단은 최기철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폐지 수집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폐지요? 김준호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1000억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폐지를 줍는다고요? 네.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보증금은 없고요.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오전 10시까지 폐지를 주우시고 고물상에 파시면 하루 평균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버십니다. 최기철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복지관 앞에 줄 서 있는 노파의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은 주로 동네 복지관 무료 급식을 이용하시고 저녁은 걸으시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빌라 주민들 증언으로는 말수가 적고 조용하신 분, 남한테 패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친구나 가족은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최기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사셨고 형제자매도 없으십니다. 부모님은 이순자 씨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완전히 혼자이십니다. 김준호가 사진들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과거 행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가 흥미롭습니다. 최기철이 오래된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시 한 가정집에서 식모로 일하셨다고 합니다. 가정집? 김민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느 집인데요? 그게 최기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시 주소 기록을 추적해 봤는데 김동혁 회장님께서 사셨던 주소와 일치합니다. 세 남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했다고요? 김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당시 이순자 씨는 20살 정도였고 김동혁 회장님 댁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그 집을 떠나셨고 그 이후 최기철이 또 다른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40년 넘게 경기도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셨습니다. 부천, 안산, 평택, 화성 한 곳에 2년 이상 머물지 않으셨어요. 공장 일, 식당 일, 청소 일을 전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떠돌아다녔을까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최기철이 말했습니다. 당시 함께 일했던 분들 증언을 종합하면 이순자 씨께서 일부러 자취를 감추신 것 같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하셨다. 누군가를 피하는 것 같았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김민지가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피한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김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젊은 식모가 집 주인한테 뭔가를 해주고 그 대가를 나중에 받으려고 했는데 차마 얼굴을 못 보겠으니 숨어 지낸 거지. 오빠, 그게 무슨 생각해봐. 김준호가 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 하실 때 젊은 식모가 있었어. 그리고 그 식모가 뭔가를 해줬겠지. 위로를 했든 돈을 빌려줬든. 그런데 50년 후 갑자기 유산을 받는다고? 김민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무 타이밍이 묘하긴 해. 5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최기철이 끼어들었습니다. 3년 전 이순자 씨가 갑자기 의정부로 이사 오셨습니다. 그 전에는 화성에서 식당 설거지 일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의정부로 왔어요. 그 빌라를 조사해 봤더니 뭔데요? 소유주가 한성개발이라는 회사입니다. 알아보니 고 김동혁 회장님 비서실에서 관리하던 부동산 관리 회사더군요. 김준호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집을 마련해 주신 거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기철이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순자 씨 명의의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3년 전에 개설됐는데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습니다. 입금자는 한성복지재단으로 되어 있고요. 매달 200만 원? 김민지가 계산했습니다. 3년이면 7천만 원이 넘겠네요. 정확히는 7,200만 원입니다. 최기철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순자 씨께서 이 통장의 존재를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푼도 안 쓰셨어요. 말도 안 돼. 김준호가 비웃었습니다. 7천만 원이 통장에 있는데 폐지를 줍는다고? 누가 봐도 연기하는 거잖아.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기철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빌라 주인과 이웃 주민들을 더 깊이 파봤습니다. 그런데 증언이 다 똑같았어요. 10년 넘게 저렇게 사신다. 돈이 생겨도 쓸 줄 모르신다. 병원도 안 가신다고요.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김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계산된 거야. 가난하고 불쌍한 척하면서 아버지 동정심을 유발한 거지. 그래야 유산을 받을 명분이 생기니까. 김민지가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오빠, 이 사람 나이가 70 중반이잖아. 그럼 50년 전엔 20살 초반이었다는 건데 그게 더 수상한 거야.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20살 젊은 여자가 30살 집 주인한테 무슨 일이 있었겠어? 뻔하잖아. 설마 그런 김태준이 말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최기철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습니다. 50년 전 한강 다리에서 투신을 막은 사건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종로구 거주가사 도우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준호가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황색으로 바랜 신문 조각. 한강 다리서 투신 시도 남성 구한 젊은 여성. 신원 밝히기 거부. 이게 김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 그렇다면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할머니가 아버지를 구하신 건가?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거야. 김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숨을 구했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50년 후에 전 재산을 받으려고.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오빠, 김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직접 가봐야 하지 않을까? 일주일 후 정식으로 만나기 전에 먼저 가서 확인해 보자. 내 생각도 그래.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당장 가자. 어떤 사람인지, 정말 가난하게 사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 혹시 김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로 선한 분이실 수도. 선한 사람이 50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유산 받을 때만 나타나? 김준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7천만 원이 통장에 있는데 폐지를 줍는다고? 이건 분명 계산된 거야. 그날 오후 세 남매는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의정부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거리를 벗어나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주변 풍경이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고급 빌딩들이 사라지고 낡은 상가들과 오래된 주택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맞아? 김민지가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네, 저 앞 빌라입니다. 운전하던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낡은 다세대 빌라 앞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회색 벽, 녹슨 철제 대문, 깨진 계단 타일. 30년은 좋게 된 듯한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하게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산다고? 김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세 남매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급 정장과 구두 차림의 그들은 이 동네에서 몹시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빌라 입구 계단을 내려가자 반지하 방들이 나타났습니다. 습기찬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최기철이 알려준 호수를 찾아 문 앞에 섰습니다. 3호.
녹슨 숫자판이 삐뚤게 붙어 있었습니다. 문 옆에는 낡은 리어카가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끈으로 묶은 폐지 뭉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신문지, 박스, 잡지 온갖 종류의 폐지들이 정성스럽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지가 그것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정말 폐지를 줍고 계시네. 김준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안 계신가? 김태준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오후 2시인데 복지관 가셨을 수도 있어.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탐정이 점심시간엔 복지관 무료 급식을 드신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빌라 골목 입구에서 한 노파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점퍼에 헌 운동화, 손에는 작은 비닐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등이 약간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느렸습니다. 세 남매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이순자라는 것을. 노파는 그들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서 세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다른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노파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노파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김동혁 회장님 자녀분들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김준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악수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순자 씨입니까? 네, 이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녀의 손이 떨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좁고 어두운 방이 나타났습니다. 3평도 채 안 되어 보이는 공간, 작은 싱크대 하나, 낡은 냉장고, 그리고 이불이 개켜진 좁은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으로는 희미한 빛만 들어왔습니다. 세 남매는 방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TV도 없었습니다. 옷장도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플라스틱 서랍장이 전부였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순자가 낡은 방석 3개를 꺼내 바닥에 깔았습니다. 하지만 세 남매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 김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당신이 어떤 관계였는지 직접 듣고 싶어서입니다. 이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김민지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50년 전 우리 집에서 식모로 일하셨다고요? 그때 아버지한테 뭘 해주신 겁니까? 이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 김준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이 뭔데 50년 후에 전 재산을 받으십니까? 저는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제발 받아달라고 당신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거짓말. 김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받기 싫으면 거절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온 겁니까? 이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김준호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지금 와서 나타난 이유가 돈 말고 또 있습니까? 식모라면서 김민지가 덧붙였습니다. 재벌 재산을 노린 거네. 아버지가 잠깐 불쌍해서 도와준 걸 평생 인연인 줄 착각하신 거죠. 김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깟 식모 주제에 재벌 재산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너무 분수를 모르신 겁니다.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낡은 비단 보자기만 조용히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형과 누나를 막으려 했습니다. 형, 누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할머니가 닥쳐. 김준호가 동생을 쏘아봤습니다. 내가 뭘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분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회장님을 잊었어야 했는데 잊지 못했습니다. 제가 드린 게 아무것도 아닌데 회장님은 그걸 평생 기억하셨습니다. 드린 게 뭔데요? 김민지가 다그쳤습니다. 대체 뭘 드렸길래? 이순자가 손에 쥔 보자기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보자기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준호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52년 전 이순자가 말했습니다. 이 보자기 안에 제가 가진 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금반지 한 돈,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모은 돈 10만 원. 세 남매는 보자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낡고 빛바랜 분홍빛 천, 군데군데 헤어진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어요. 저는 회장님 댁에서 식모로 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과거를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께서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부인께서 친정에 가신 상태였고 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새벽 2시가 넘도록 안 오시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밖을 나가봤습니다. 이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강 다리에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난간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뛰어갔습니다. 사장님, 안 돼요. 외치면서 팔을 붙잡았습니다. 김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뿌리치려고 하셨어요. 놔줘.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하시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30살 어른이 목 놓아 울고 계셨어요. 저는 악을 쓰며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놔드려요. 살아야 해요. 사장님이 죽으면 안 돼요. 이순자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결국 회장님은 다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집안에 온기를 올린 후 따뜻한 국밥을 끓여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나는 이제 끝이야. 3천만 원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 빚쟁이들이 날마다 집에 와서 난리야. 나는 이제 죽는 게 나아. 김준호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시간을 겪으셨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이순자가 보자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방으로 가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금반지, 그리고 3년 동안 모은 제 전 재산 10만 원. 회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걸 드렸습니다. 사장님, 이거 가지세요. 이거라도 가지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손사래를 치시며 안 돼. 이게 내 전부잖아. 나는 못 받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울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사장님이 살아야 제가 준 게 의미가 있잖아요. 나중에 사장님이 잘 되시면 그때 갚으세요. 아니면 안 갚으셔도 돼요. 그냥 제발 살아주세요. 제발이요. 방 안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은 그날 제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처음으로 젊은 식모 앞에서 목 놓아 우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고맙소. 내가 꼭꼭 살아서 성공할 거요. 그리고 은혜를 갚을 거요. 김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 이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회장님이 그 돈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걸 지켜보고 싶었지만 저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식모일 뿐인 제가 회장님 곁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김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떠나셨어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성공하시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식모 주제에 회장님한테 뭘 바라나 그런 말 들을까봐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김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0년 이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50년 동안 회장님 소식을 신문으로만 봤습니다. 작은 철강 공장이 점점 커지는 걸, 한성그룹이 되는 걸, 회장님이 성공하시는 걸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제가 드린 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 생각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녀가 보자기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회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복지관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누가 순자 씨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보니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이순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시며 울고 계셨어요. 찾았소. 드디어 찾았소. 50년을 찾았는데 드디어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게, 찾고 계셨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김민지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내가 빚을 갚겠소. 5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갚게 해주시오.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잘 사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김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80살 노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며 제발 받아주시오.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요. 순자 씨가 편하게 사는 걸 보고 죽고 싶소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순자가 세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저는 분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식모 주제에 재벌 재산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마지막 소원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녀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남매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김민지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막내 김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머니 김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를 오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김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3년 전에 할머니를 찾으셨다고 하셨죠? 그럼 그 전에는 정말 연락이 한 번도 없으셨던 겁니까? 이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0년 동안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민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머니를 찾으셨을까요? 할머니께서 이름도 바꾸시고 계속 이사 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순자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여쭤봤더니 40년을 찾으셨다고 하시더군요. 사설 탐정을 여러 명 고용하시고 당시 종로 일대를 다 뒤지셨다고 합니다. 그녀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3년 전에 주신 편지들입니다. 이순자가 그 중 하나를 꺼내 김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김준호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순자 씨에게 작은 철강 공장이 조금씩 안정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당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종로의 그 집을 다시 찾아갔지만 이미 집주인은 이사를 가고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더라도 조용한 아이였다. 말이 없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김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10년을 찾았습니다. 20년을 찾았습니다. 30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디에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김민지가 오빠 어깨 너머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 복지시설과 고아원에서 이순자라는 이름으로 기부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당신이 찾아온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그 기부금은 내가 당신 이름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 이름으로 기부를 하셨다고요? 네. 이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3년 전에야 알았습니다. 김준호가 계속 읽었습니다. 순자 씨, 나는 당신을 찾을 수 없었지만 당신의 이름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내가 버는 돈의 일부를 당신 이름으로 세상에 돌려주기로.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처럼 나도 당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로.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고아원을 짓고 장학금을 주고 병원비를 지원하고 모두 당신 이름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순자라는 이름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름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마치 당신이 나를 살린 것처럼. 김민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김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할머니 이름으로 기부하신 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순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정리해서 주셨습니다. 서류에는 빼곡하게 기부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부자 이름은 하나같이 이순자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총액 120억. 120억. 김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이렇게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순자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서류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당신이 나에게 준 10만 원이 120억 되어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갔고,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입니다. 김민지가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거죠? 네. 이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회장님이 성공하셨다는 소식만 신문으로 봤을 뿐이에요. 복지관에서 우연히 제 이름이 적힌 감사패를 봤을 때도 동명이인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 7천만 원을 안 쓰셨어요? 통장이 있다는 것도 모르셨던 겁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순자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두셨는데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아마 제가 거절할까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김준호가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평생 받는 법을 몰랐습니다. 주기만 하고 살았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자신의 전부를 낯선 사람에게 주었고 그 후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은혜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목숨의 빚, 인생의 빚, 이 모든 것의 빚을. 하지만 당신은 갚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몰래 갚기로 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세상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 앞에서 직접 갚고 싶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준호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순자 앞에 두 손을 짚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희가 할머니를 의심하고 모욕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민지와 김태준도 오빠를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남매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순자가 천천히 손을 뻗어 김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당신들이 회장님의 자식들이잖아요. 저는 그저 회장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 당신들한테 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김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아버지 유언장에는 할머니께 전 재산을 드린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순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재산 처분 계획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받은 재산을 어떻게 쓸지 제가 결정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순자가 세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세 남매는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40년 동안 제 이름으로 하신 것처럼 저도 제 남은 생을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게 회장님 뜻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세 남매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는 그들도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박성민 변호사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유족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모여주십시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에 추가 조항이 있습니다. 추가 조항이요? 김준호가 되물었습니다. 네.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어제 충족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남매는 다시 장례식장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순자도 함께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봉인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와 나의 자식들이 만난 후 3일째 되는 날 개봉할 것. 고인께서는 이 봉투를 3년 전에 저에게 맡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순자 씨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싶다. 그들이 진심으로 그분을 예우한다면 이 편지는 열어볼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만약 고인께서는 말을 멈추셨습니다. 김민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뭐라고 하셨는데요? 만약 자식들이 그분을 의심하거나 모욕한다면 이 편지를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 집행을 위한 추가 조건. 읽어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동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추가로 명시한다. 첫째, 본 유언장에 따라 이순자 씨에게 상속되는 모든 재산은 나의 자식들이 이순자 씨를 진심으로 예우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째, 만약 나의 자식들이 이순자 씨를 만났을 때 그분을 의심하거나 모욕하거나 재산을 돌려받으려는 시도를 한 경우 본 유언은 무효가 되며 모든 개인 재산은 한성공익재단에 기부된다. 김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셋째, 이순자 씨께서 상속을 거부하시는 경우에도 역시 모든 재산은 한성공익재단에 기부된다. 단, 이순자 씨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은 계속 유지한다. 박 변호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나는 3년 전 이순자 씨를 찾았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내 자식들이 이분을 어떻게 대할지. 그들은 이분이 나를 이용했다고, 재산을 노렸다고, 아버지를 속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김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식들을 믿고 싶었다. 그들이 결국에는 진실을 알아볼 거라고, 이순자 씨의 진심을 이해할 거라고.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했다. 김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험? 그렇다. 이것은 시험이다. 내 자식들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
돈과 재산 앞에서도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진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지, 그것이 내가 평생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박 변호사님, 당신은 내 자식들이 이순자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들의 행동을 기록해 주십시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리고 3일 후 이 편지와 함께 그 기록을 공개해 주십시오.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며칠 동안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유언장 공개 당일. 장남 김준호 씨는 이순자가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를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김민지 씨는 유언 무효 소송을 언급했고 막내 김태준 씨는 회사 이미지 추락을 걱정했습니다. 세 남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째 날 세 남매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이순자 씨를 조사했습니다. 과거 행적, 현재 생활, 고 김동혁 회장님과의 관계를 뒷조사했습니다. 김준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셋째 날 세 남매는 이순자 씨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순자 씨를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식모 주제에 분수를 모른다, 재산을 노렸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됐습니다. 그만 아닙니다. 박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이니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그가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순자 씨께서 50년 전 이야기를 하시자 세 남매는 깊이 뉘우쳤습니다.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자 씨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 자식들아, 너희가 이 편지를 듣고 있다면 너희는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결국 올바른 길을 찾았다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다. 너희가 이순자 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너희는 이미 합격이다. 세 남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너희에게 선택권을 준다. 첫째, 이순자 씨께서 상속을 받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재산을 처분하신다. 둘째, 이순자 씨께서 상속을 거부하시면 모든 재산은 공익재단에 기부된다. 셋째, 박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셋째, 만약 너희가 이순자 씨와 함께 재산을 관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돕는다면 너희에게도 경영권을 돌려준다. 김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영권을요? 그렇다. 한성그룹의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간 상태지만 만약 너희가 이순자 씨와 함께 진정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친다면 이 사회는 너희를 다스 경영진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단 그것은 재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경영이어야 한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고인께서 남기신 마지막 조건입니다. 이순자 씨와 유족 여러분께서 함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가 이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할머니 이름으로 하신 일을
저희도 함께 이어가고 싶습니다. 김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할머니. 아버지께서 평생 가르치려 하셨던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김태준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순자가 세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자식들을 두셨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가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약 유족 여러분이 이순자 씨를 끝까지 모욕하고 재산만 되찾으려 했다면 공개하라고 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럴 필요는 없게 됐지만 고인께서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영상이요? 박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아버지 김동혁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아, 너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희 곁을 떠난 후일 것이다.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영상을 남긴다. 아버지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성그룹을 일군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라고. 하지만 너희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나는 한때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세 남매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나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정말로 뛰어내리려고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나를 붙잡았다. 20살도 안 된 어린 여자애가 온 힘을 다해 내 팔을 붙잡고 울면서 외쳤다. 사장님,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해요. 그 여린 팔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 있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 아이는 나를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을 끓여줬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내 손에 쥐어줬다. 어머니 유품인 금반지와 3년 동안 모은 돈 10만 원. 그게 그 아이의 전 재산이었다. 아버지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그날 그 아이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꼭 살아서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그렇게 다시 시작했다. 고물상을 열고 고철을 모으고 밤낮 없이 일했다. 5년 후 작은 철강 공장을 차렸고 10년 후 중견기업이 됐고 20년 후 대기업 그룹이 됐다. 화면 속 아버지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찾을 수 없었다. 40년을 찾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 아이는 일부러 숨어 살았다. 나를 불편하게 할까봐,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렇게 50년이 흘렀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민지야, 태준아. 너희에게 묻고 싶다. 만약 너희가 나였다면 어땠겠느냐? 목숨을 구해준 사람,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사람,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은혜를 입에 담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게 이상하냐? 김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분이 내게 주신 건 돈이 아니었다. 살아야 할 이유였고, 다시 시작할 용기였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게 없었다면 지금의 한성그룹도, 너희도, 이 모든 것도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잠시 기침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이순자 씨를 의심했을 것이다. 아버지를 속인 여자, 재산을 노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탓하지 않는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진짜 가치를 보는 법을 배워라. 사람을 돈으로 재지 말고 마음으로 봐라. 이순자 씨는 평생 그렇게 사셨다. 받는 법을 모르고 주기만 하고 남을 위해 살아오셨다. 그런 분을 너희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너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다. 화면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부탁이 있다. 이순자 씨를 진심으로 모셔라.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경하고 섬겨라. 그분이 평생 못 받아보신 대접을 남은 생애만이라도 받으실 수 있게 해다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김준호가 일어나 이순자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를 의심하고 모욕하고 아버지 뜻을 몰라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민지와 김태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남매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이순자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김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그날 그 사람이 죽지 않길 바랐을 뿐이에요. 회장님이 남기신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입니다. 김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어서 할머니와 함께 이 재산을 올바르게 쓰고 싶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김민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세요.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김태준이 덧붙였습니다. 이순자가 세 남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함께 의논해 봅시다. 회장님이 남기신 재산을 어떻게 쓸지.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재산 처분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이순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한성건설과 한성유통의 지분은 모두 한성공익재단에 기부합니다. 단, 이 재단의 이사진은 전문 경영인과 함께 김준호, 김민지, 김태준 세 분이 맡아주십시오. 세 남매는 놀란 표정으로 이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둘째, 부동산 자산은 매각하여 그 수익금 전액을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합니다. 고아원, 독거노인 지원, 장학사업, 의료지원 등 회장님께서 40년 동안 하신 일을 계속 이어갑니다. 셋째, 현금 및 주식 자산 중 200억 원은 긴급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둘째,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할머니는 저는 이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처럼 살겠습니다. 제게는 이 반지하 방이면 충분합니다.
안 됩니다. 김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적어도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집과 생활비는 회장님께서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순자가 말했습니다. 그 통장에 7천만 원이면 제게는 평생 쓰고도 남을 돈입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 이순자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며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게 제 행복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행복일까요? 김태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건강만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병원비는 저희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그것도 사양하겠습니다. 이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프면 복지관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김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조금은 편하게 사셔도 되는데, 민지 씨. 이순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이 제게 주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으로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요. 그게 제가 회장님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최종 결정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상속받은 모든 재산은 한성공익재단 및 사회복지사업에 기부하고 이순자 씨는 현재 생활을 유지하시며 새 유족분들은 재단 이사로서 이순자 씨와 함께 사업을 운영한다? 네. 이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 이름을 쓰지 말아주세요. 이순자가 말했습니다. 기부할 때도 재단 이름에도 제 이름은 빼주세요. 회장님이 40년 동안 제 이름으로 하셨으니 이제는 회장님 이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김동혁 재단으로 해주세요. 김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할머니.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할머니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아닙니다. 이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주목받지 않고 조용히 제 할 일을 하면서 그게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세 남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순자의 손을 꽉 잡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한성그룹 역사상 가장 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600억 원 전액 사회 환원. 언론은 발칵 뒤집혔고 재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결정의 중심에 있던 이순자는 다음 날도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1년 후 서울 강남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 김준호는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금괴도 명품 만년필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작은 유리 케이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52년 전 이순자가 건넸던 그 낡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광택은 사라지고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가득한, 하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반지.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들어가도 돼? 김민지와 김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재단 이사회 회의 있잖아. 준비됐어? 김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오신대? 벌써 오셨어. 김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벽부터 오셔서 회의실 청소하고 계시더라. 말려도 소용없으시고. 세 남매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들은 수없이 이순자를 설득했습니다.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라고, 편하게 사시라고, 폐지 줍는 일은 그만두시라고. 하지만 이순자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이게 제 삶이에요. 그녀는 언제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순자가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행주를 들고. 할머니. 김민지가 달려가 행주를 빼앗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재단 이사시잖아요. 이사라고 청소 못할 것 없지. 이순자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깨끗한 데서 회의해야 마음도 깨끗하잖아. 곧이어 다른 이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전문 경영인 5명, 사회복지 전문가 3명, 그리고 세 남매와 이순자. 총 12명의 이사진이었습니다. 그럼 김동혁 공익재단 제4차 정기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준호가 의장으로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의 사업 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김동혁 공익재단 1년 성과 보고서, 고아원 신축 및 운영 전국 15개소, 350명 아동 지원, 장학금 지원 1200명 학생, 총 50억 원, 독거노인 주거 지원 2000세대, 월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 긴급 재난 지원 화재 이재민 120가구, 수해 피해 지역 300가구. 우리 아버지께서 40년 동안 하셨던 일을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이순자 할머니께서 계십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회장님이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세 남매는 이순자와 함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김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년 전 오늘 저희가 할머니를 처음 만났었죠. 그리고 할머니를 모욕했었고요.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이순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날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김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걸 드리고 싶어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아름다운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52년 전 그 반지를 복원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건 이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52년 전 할머니께서 아버지께 주신 그 반지를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김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원래 반지는 아버지 회장실에 보관되어 있고요. 이건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순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머니. 김민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받아주세요. 이건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저희 마음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배운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이순자를 모시고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묘지, 아버지 김동혁 회장이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묘비 앞에는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오늘도 다녀가셨네요. 김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순자는 매주 이곳을 찾았습니다. 새벽 일찍 폐지를 주운 후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이곳까지 와서 묘소를 청소하고 꽃을 바치고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회장님, 이순자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당신 자식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당신이 평생 가르치려 했던 것을 그 아이들이 이제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 남매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재산이 아니라 가르침이었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김민지가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를 의심하고 재산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부는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고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 약속드립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일을 평생 이어가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묘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1년 후 한성그룹 본사 로비에 작은 전시관이 생겼습니다. 김동혁 회장 추모관. 그곳 중앙에는 유리 케이스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금반지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설명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52년 전 한 젊은 여성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건넨 금반지입니다. 이 반지의 가치는 금한 돈, 지금 돈으로 1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반지가 살린 것은 한 사람의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기업을, 수많은 일자리를,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렸습니다. 진정한 부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살렸느냐에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이순자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 됐습니다. 이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회장님께서 남기신 뜻을 이어가는 것뿐입니다. 기자가 물러간 후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유명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할머니 이야기는 정말 대단한데, 준호야. 이순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날 회장님을 붙잡은 건 유명해지고 싶어서가 아니었어. 그냥 사람이 죽는 걸 볼 수 없어서였어. 그게 전부야.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아. 김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이순자는 여느 때처럼 반지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방, 낡은 이불, 간소한 저녁 식사.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그녀는 작은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김동혁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순자 씨, 당신은 제게 2번 생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52년 전 한강 다리에서, 2번째는 3년 전 다시 만났을 때였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평생 빚을 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씨. 당신은 제 인생의 은인이자 스승이었습니다. 이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 의미를 주셔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이지만 그 빛은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부자가 잠들고 있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요로운 사람. 받는 법은 몰랐지만 주는 법은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 세상이 부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부자. 바로 이순자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 곁에 조용히 남기를 바랍니다.